안녕하세요. 박익순의 시시콜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4년을 거쳐오면서 추진해온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주요한 것만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촛불 집회의 세력을 등에 업고 국민 80%의 지지를 얻으면서 아주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첫째가 적폐청산과 국정개혁입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전 정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적폐로 몰아서 청산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 모든 국민이 수긍을 하고 잘해 주기를 바랬죠. 성원을 보냈고, 그 적폐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이 되고, 그 전 정부에서 봉직을 했던 그런 공무원이라든가 그 전 정부의 핵심 인사 한 100여 명이 전부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그런 쾌거를 이뤘죠.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생각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적폐청산이 전 정부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또 면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동안 그 현 정부에서 벌어진 새로운 적폐, 울산 선거 부정하며 여러 가지 한간에 떠들던 얘기가 많잖아요. 또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도 했고, 그리고 이런 현 정부의 새로운 적폐에 대해서는 그 잣대가 전 정부에 들이댔던 그 잣대와 아주 상이하게 다르단 말이지. 전 정부에 들이댔던 적폐하고는 전혀 양상이 달라. 그 마치 내 식구 감싸기 위주. 검찰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인사권을 휘둘러 가면서 그 수사관들을 보직을 옮긴다든가 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뜻이 좋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단 말이지. 문정부가 항상 취임사에서부터 부르짖은 것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과정이, 그 적폐청산을 하는 과정은 전 정부의 적폐든 전 정부의 적폐든 똑같이 다뤄야 된다 이 말이지. 똑같이. 근데 전 정부는 아주 그냥 표적 수사를 해서 무겁게 그 가혹하리만큼 처벌을 하고, 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은 유야무야되고 지금 처벌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사법부까지 장악을 해서 재판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 정부의 벼로가 된 거예요. 외국 신문에까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그런 정도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적폐청산은 결과적으로 시작은 좋았지만은 너무 또 오래 했어. 한 단시일 내에 끝나고 이거를 이제 시정을 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저 보복 수사, 그 정적에 대한 보복으로밖에 국민들 눈에는 비치지 않게 됐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자, 그 다음에 취임사에서 부르짖던 국민통합, 그 전 정부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이 잘 안 되고 그 참 특정한 사람들 몇 사람만
문고리 세력 이런 사람들만 믿고 정치를 하다가 이렇게 국민의 실망을 줬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는 나야말로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나를 지지해 준 그런 국민은 물론이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다 포용하고 정치를 해나가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국민의 80%의 지지를 얻었던 정부가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비평하는 보수 세력 뭐 이런 세력들은 아예 그냥 뭐 국민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 무슨 그 참여연대라든가 노동단체라든가 전교조라든가 말이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국민들만 국민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위주의 정책을 내서 편가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 통합이라는 것도 말만 그렇게 요란하게 했지 차라리 국민 통합이라는 말을 안 한 것만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문제도 이렇게 보면 참 우리나라는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옛날서부터 참 중국에는 사대를 하고 일본에는 교린 정책 깐보고 말이지 뭐 이렇게 했던 나라 아니야.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뭐 고려 시대에도 원나라하고 명나라가 교체기에 친명파가 있고 친원파가 있고 서로 국론이 분열이 됐었어. 이성계 같은 신흥 세력은 다시 이제 명나라에 붙고 또 최영 장군이라든가 뭐 정몽주 같은 사람은 원나라하고 친하고 그런 친원파하고 친명파하고 그걸 갈라져 가지고 고려 말에도 아주 어수선했잖아. 예? 조선 말에는 친청파다, 친러파다, 친미파다, 친일파다 또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지금도 보면은 친미파가 있고 우리는 뭐 어쨌든 미국과는 동맹관계니까 친미를 해야지. 일본이 과거에 그 여러 가지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일본하고도 그 관계를 그렇게 무시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하고도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도 이런데 참 우리나라 그 지정학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확보를 위해서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그런 당위성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뭐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 그렇게 가까운 것 같지도 않아.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게 여기서 참 추파를 던지고 했지만은 북한이 변한 것 같지는 않고 또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 아니에요. 일본과의 관계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는 사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친북 정책을 폈죠. 그래서 재임 중 벌써 3번이나 정상회담을 했다는 거, 이건 높이 평가할 만하고 또 미국과 그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을 2번이나 주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북한과의 그 관계가 과거와 같지를 못한 그런 상황에 있죠.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북한은 비핵화 의지라든가 핵무기를 포기할 그런 진정성이 없다고 봄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의 그런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일본과의 관계는
뭐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을 안 한다. 응? 또 뭐 위안부 문제 이런 걸 가지고서 아주 극한의 대립을 해 왔는데 우리나라하고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니에요. 지금 한 해에 한일 양국 간에 왕래하는 인파가 1,000만이라고 그래요. 1,000만. 그 1,000만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으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아. 무슨 그러니까 일본과의 무역 관계도 있고 사업상 일본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적대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측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한일 관계도 조금 이제 그 간극이 좁혀져 가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은 역시 그 어느 대통령이 되든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는 상당한 우호 관계를 지속해야 된다고 난 봅니다. 경제 정책도 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국민이 잘 살고 평화롭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 친화적인 그런 정부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간에 국민 모두가 잘 살게 하려고 특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려고 추진을 해왔잖아요. 그 부작용 같은 거 뭐 이런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가름하고 그 소득 주도 성장 중에 또 한 분야가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예요.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상당히 차별을 받고 사회적인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취임하고 나서 바로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국제공항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말이지 전부 정규직화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잖아. 그 돈 줄 사람은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고 그 공사에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 부분에 있는 비정규직을 전부 그 정규직화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 아니에요. 한때 그 미국의 재정학자 머스그레이브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뭐 20년 전인가 그때 와서 그 강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 머스그레이브 같은 그 재정학자는 그 이 문어발식으로 자꾸 재벌이 그 문어발식으로 자꾸 이 사업을 늘리는 것을 그 좋게 보질 않았어. 예를 들어서 버스 회사가 버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자동차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비회사에 돈 주는 게 뭐 아까우니까 내가 정비회사를 하나 차린다. 또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말이지. 주유소도 하나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버스 회사가 버스 운행만 하는 게 아니라 정비 공장도 차리고 주유소도 차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버스 회사는 버스만 운영하는데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좀 그 서비스 증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주유소는 말이지 주유소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또 그 해야 되고 자동차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그 특성을 살려야 기업도 발전되고 그 나라 전체가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 머스그레이브라고 하는 분의 그 이론인데 그래서 기업이 그냥 문어발식으로 자꾸 늘리는 거 이런 건 좋지 않다. 이 분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공무원 조직에 있던 것을 전 정부에선 전부 아웃소싱을 시켰어. 청소도 경비도 뭐저 시설 관리다 이런 것을 전부 위탁을 줘서 분산을 시켜 분업을 했던 거란 말이지. 근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거꾸로
그 사람들을 전부 정규직화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꾸로 가는 정책이지. 그래서 과거의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은 기획이라든가 뭐 이런 정책 기반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산하기관에 말이지 민간기업에 넘겨줬던 거예요. 그 민간기업에 넘겨줬던 그런 것을 뭐 신분 보장이 잘 안 된다든가 뭐 처우가 열악하다든가 뭐 이런 것을 구실로 해서 노동쟁을 해오니까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이걸 전부 정규직화 하라고 그냥 강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능률이 있겠어? 이 개인이 운영을 하면은요, 그냥 그 적당히 그냥 놀고 이렇게 지내는 거,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다 그냥 내쫓겨지 그렇게 하면. 그러나 공기업에 들어오면은 그저 뭐 시간만 보내면은 돼. 예? 그렇게 해차고 또 신분이 보장이 되고 함부로 자를 수도 없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땅짓고 헤엄치는 이런 신의 직장, 공기업에 공무원 조직에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어. 다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거란 말이지. 응? 그 과거에 그 전부 분산을 시켜서 아웃소싱 해가지고 머스그레이브가 주창한 것처럼 그렇게 분업을 하던 것을 그냥 통합을 해가지고 비능률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정말 퇴보를 했다는 얘기지. 이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낳은 그런 하나의 그 비능률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느냐? 그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취업하려고 대학 나와서 가장 노량진 이런 데 고시학원에서 말이지 그렇게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아니라 취업 자기들이 들어갈 자리를 비정규직 정규직 해가지고 다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자기들은 취업문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취업문이 1000명 뽑을 때서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뽑는단 말이지. 취업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업자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건 정말 하긴 해야 되지만은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했다는 거. 최저임금도 그냥 단기간에 막 폭발적으로 올렸다 이 말이지. 이런 것은 내 대통령 할 때 뭐 실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지나쳐. 그래서 결국은 그 부작용이 더 많아졌고 그 부동산 대책도 요즘에 뭐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LH 공사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 해서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지만은 이 부동산 가격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도 아주 살인적으로 올라갔어. 그러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그 그린벨트 해제하고 보금자리 주택 막 짓고 하면서 다 해소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라고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던 김현미가 그랬던가. 이거 지금 집값이 이렇게 막 뛰는 것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공급을 늘리지 않아서 그렇다. 그 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는 말이에요. 또 내로남불이에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 그 보금자리 주택을 너무 많이 지어놨어. 그러니까 이 주택 미분양 사태가 그냥 막 생겨서 그때는 건설업체가 막 도산이 됐다고 그랬잖아. 빈집이 많고 빈집이 많으니까는 전세 살면서 집을 안 사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이 건설업체도 살리고 또 그 주택 안정도 하기 위해서 그 융자를 해주고 막 해서 그 빈집을 전부 해소를 했단 말이지. 그 빈집이 다 이제 없어졌으면은 이제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정부 들어서는 공급을 했나? 공급 안 하고 그냥 강남 집값 잡는다, 부잣집 집값 잡는다고 해가지고서 그 집 가진 사람들을 제약시에 해가지고 세금 막 물리고 은행 대출 같은 걸 자꾸 해야 서민들이 집을 사는데 은행 대출 같은 걸 막 막아버리고 말이지.
집을 팔래도 양도세 같은 거 중과를 하고 집은 아예 공급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러니까 올라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이런데 박근혜 정부 때 집을 안 줘서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궤변, 이런 내로남불을 부르짖고 있단 말이지. 얘기하다 보니까는 문재인 정부의 그 실책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뜻은 좋았다 이 말이지. 복지 정책도 좋고 또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적폐청산이라든가 또 뭐 공수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권력기관의 그 기능을 좀 조정한다든가 뭐 이 뜻은 다 좋아. 근데 자기들이 주장할 때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과정이 공정해야 되는데 과정이 공정하지를 못해. 과정이. 그래서 그 욕을 먹고 있고 또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불평하는 사람 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 국민의 호응을 못 받잖아. 그리고 국민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지지 세력하고만은 그냥 뭐 이러고 그 반대 세력은 아예 그냥 뭐 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니 국민 통합이 되나? 그리고 조금 잘못되면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또 그 어떤 이론을 갖다가 좀 검증을 하고 이 사회 그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의견 수렴하고 뭐 한 것은 원자력 처음에 저 고리 이 오류콘가 뭐 그거 폐지하느니 뭐 하면서 탈원전으로 돌릴 때 그때 이제 처음에는 아주 공론화 시킨다고 막 이렇게 밀어붙였어. 그 이후로는 공론이라는 게 없잖아. 공론이 노조가 그냥 막 이제 밀어붙이면 그대로 따라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중구난방이 되고 앞으로 뭐 1년도 안 남았지만 이번 서울시와 부산시 시장 선거에서 보인 그 민심을 이제 조금 살핀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개각도 하고 국무총리도 좀 김부겸 같은 온건 세력이 등용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아직과 내로남불의 그 탈에서 좀 벗어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시행착오를 벌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렴을 해서 훌륭한 대통령이라 소리는 못 들어도 비난을 받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정부까지 다 훑어봤으니까 처음에 내가 세조 때서부터 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때서부터 좀 다시 한번 차분히 시간을 갖고 항상 20여 분이 걸리는데 다음번서부터는 한 10분대로 간략하게 새로운 각도에서 이성계에서부터 다시 한번 훑어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